자,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의적 글쓰기입니다. 자, 창의성. 어떻게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 수 있느냐, 어떤 이런 것과 또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창의적 글쓰기를 하기 위한 그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확장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통 글쓰기는 뭐 재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작가들은 뭐 원래부터 글을 잘 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글쓰기를 해왔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글쓰기 역시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따라오시면 글쓰기도 잘 쓸 수 있고 또한 창의성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모든 그 예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사물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요. 자,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한테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이런 대답을 내놓을 겁니다. 뭐냐면 관찰을 잘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글쓰기 역시 관찰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행위다. 왜냐하면요. 우리 글쓰기는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나한테 가져오는 행위가 큽니다. 물론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글쓰기이기도 한데요. 자, 글을 쓰려면 글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감이라는 게 무엇이냐? 대개 외부에서 얻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풍경이나 또 사람이나 또 어떤 그 문장이라면 또 글이라면 그 글을 뭐 잘 봐야만 그 글에 있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저는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창의성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자,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떠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의 탄생은 자, 우리가 그 뛰어난 사람들, 뭐 뛰어난 예술가, 과학자, 수학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은 어떤 것이냐, 그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 뭐 이러한 걸 분석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은 책인데요. 자, 알고 보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은 뭐냐면 이 위대한 예술가나 어떤 위대한 사상가 이런 사람들,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생각을 독특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들에게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뭐 예를 들면 상상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이미지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떠올려서 형상화하는 것도 있고요. 또 추상화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감정이입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13개의 어떤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관찰이라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이 책에서도 우리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한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대상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장 극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드라큘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화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어떤 사람이 5층에서 떨어진다고 하자. 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위에서, 자, 거기에서 떨어지는 5층에서 아래까지 어떤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떨어질 때.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을 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5층에서 사람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을 잘 그려낼 수 없으면, 제대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글쓰기에서도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많은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나는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탐구하는 것은 어떤 작가의 어떤 그 필수적인 역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찰,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묘사하기 글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 그림인데요. 아마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은 이 모나리자를 보면 첫 번째 느낌이 매우 신비롭다. 좀 뭐가 뭔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글쓰기에서는 제가 얘기하지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내 소감을 쓰는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자, 그 대상을 1차적으로 묘사함으로 인해서 글쓰기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자,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여주는데 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림은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글로서만이 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세세하게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그림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그림을 차근차근 묘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묘사하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묘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저 미소가 특이하고 또 눈동자가 좀 묘하게 생기고 또 배경은 우중충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멋있게 표현하려고 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많이 쓸 수가 없고요. 잘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그림을 자, 키워드도 괜찮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문 형태로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자, 머리가 길다. 일단요, 한 여자가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눈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썹이 좀 거의 없죠? 자, 그리고 코는 오뚝하고요. 또 입술은 자, 다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은 검은 옷을 입고요. 또 손은 이렇게 뽀개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약간 우중충한데 여기에 길이 있고 또 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단문 형태로 그냥 마구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1차적으로는 우리는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기 전에 노트에다가 이 어떤 대상을 가장 단순한 문장 형태로 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나온 글을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하듯이 요리는 재료를 가지고 갖다 놓고 어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글쓰기 역시 이렇게 내가 단문으로 이렇게 쓴 어떤 이런 글들을 이어가고 또 자르고 또 그 다음에 멋진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듬어 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머릿속에서 복잡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고 멋있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글쓰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겪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어떤 걸 관찰할 때 잘 봐야 됩니다. 구석구석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그림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그 그림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잘 구석구석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 다만 규칙은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써놓고 그 다음 단계 다듬어 간다. 이렇게요. 자, 예를 들면요. 나는 학교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또 빵을 사 먹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학교에 가다가 어떤 친구를 만났고 갑자기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글쓰기다. 이런 겁니다. 자, 이 관찰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은 그림이 참 괜찮습니다. 어떤 정물화도 괜찮고요. 풍경화도 괜찮고요. 자, 나는 앞으로 무엇이든지 다 묘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글로 묘사하는 것도 지금 모나리자도 해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앞에 어떤 책이 있다. 그럼 책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책 표지를 본 다음에 그 책 표지에 있는 내용을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이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제 방에 있는 그런 책 중에서 사치와 문명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사치스러움이 어떻게 문명을 이끌어 왔느냐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그 의자가 하나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는데 그 의자를 보면 그냥 우리 그 학교에서 보는 평범한 어떤 그런 나무로 된 그 의자인데요. 이 의자의 다리가 발바닥이 특히 발 부분이 그 사자의 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의자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발이 사자 발이기 때문에 의자와 어떤 사자 발을 합친 형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자를 만들 때 이 발 하나를 사자 모양처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어떤 그런 그림인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 관찰을 잘 안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글을 쓰려고 자세히 보다 보면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자가 하나 있고, 자, 그 의자 가운데 보면 또 뭐 철망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다리에 나와 있는 그 사자발, 이런 부분을 그냥 쉬운 문장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감을 쓰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글쓰기 가장 빠른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말고도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림을, 뭐 인터넷에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묘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글쓰기 방법이다. 이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뭐든지 그랬지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까 하는 방식으로 잘 보고, 그 다음에 단문 형태로 털어놓으면, 여러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털어놓는 방법 중에 있어서 이 마구쓰기를 한번 여러분이 배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구쓰기는요, 영어로 프리 라이팅 이렇게 하는데요. 자유롭게 글을 그냥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A4 용지 한 장을 꺼내놓고 혹은 그냥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그 위에다가 마구마구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분량을 그냥 A4 용지 반 장 정도가 좋습니다. 반 장을 그냥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규칙은요. 이 멈추면 안 되고요. 예,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내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굉장히 허무맹랑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대로 그냥 반영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일기 쓰기 또 어떤 독후감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일기 쓰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뭔가 일어났던 일을 그냥 단문 형태로 나는 오늘 누굴 만났다, 누굴 만나서 뭐 예를 들면 PC방에 갔다, PC방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혼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단문 형태로 써놓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구 쓰기는요, 자, 우리가 이 그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거죠. 여기에도 물론 규칙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놨을 때 그것을 반박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의견을 여러 가지를 쏟아낸 후에 여러분이 그걸 취합해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얻어내는 건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를 털어놓다 보면 우리가 뜻밖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마구쓰기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뇌 속에는 뇌는 우리 기억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기억은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것들이 자, 장기 기억 속에 숨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단기 기억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밖으로 꺼내오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이 바로 마구쓰기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일본의 저술가가 한 얘기인데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잘 안 나온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 사전을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단어도 떠오르지 않고요. 문장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사전을 떠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많은 문장, 서술한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잘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구쓰기는 나 혼자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글쓰기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백지 하나를 꺼내놓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맞춰 놓은 다음에 그 5분 안에 계속 뭔가를 써나가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생각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도 마구쓰기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표현이 나한테 나오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표현법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 관찰과 묘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어떤 워밍업 같은 마구쓰기 형태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일단 글문이 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얘기로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약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요약의 기술 앞에 핵심을 찔러라 이런 얘기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뒷부분에 가시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약. 요약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글쓰기의 방법 중에 하나죠. 저는 글쓰기는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중에 자, 이전 시간에 했던 관찰과 묘사도 있지만 요약도 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글을 쓰는 행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실은 뭔가를 요약해 오는 겁니다. 자, 어떤 건가요? 우리가 작문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유년의 기억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끄집어 오는 것이 결국 어떤 내용 일부를 요약해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겪은 경험의 어떤 일부를 결국은 주어 제한된 어떤 그 노트라는 공간 안에 뭔가를 적는 행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어떤 기억의 일부를 요약해오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유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가지고요. 자기가 어떤 인상 깊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노트에다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예를 들면 좀 상처라고 얘기해야 될 그런 큰 기억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마을에 극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 극장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많이 이제 뛰어놀았는데요. 그 극장 옆에 보면 그 후문처럼 연문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뭘 했냐면, 초등학교 아마 1학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2층 높이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뛰어내리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무서웠습니다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다가 잘못해서 이빨이 그 입술을 깨물어 가지고 입 안에를 많이 이렇게 꿰맨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 당시 그 기억의 어떤 그런 상황을 내가 글쓰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일부를 그 내용의 어떤 핵심을 결국 가져오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줄거리를 요약해오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하기는 자, 우리가 작문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어떤 기억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행위는 사실 그게 글쓰기의 재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글감이라는 것이죠. 결국 글감은 요약하기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필 또 혹은 소설도 요약하기가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소설은 상상력에 의해서 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상상력도 결국은 내 경험이나 또 어떤 타인의 경험, 또 자료 이런 것들을 상상력으로 버무리는 거지 사실이 없이 어떤 이야기가 없이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소설도 뭔가를 요약하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요약의 정의를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본, 그러니까 요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원본 정보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다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약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골라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가져가는 행위가 요약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지만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이기도 하죠. 중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한 문장은 그 원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중요한 것만 갖고 가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4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그 다음에 30평, 20평 이렇게 줄여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갈 때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밤에 집을 포기하고 가야 된다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결국 뭐 지갑을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갑이나 통장이요. 자, 이게 뭡니까? 자, 원래는 이렇게 40평대 굉장히 큰, 굉장히 뭐 많은 이런 그 정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줄여갔을 때는, 자, 지갑이라는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약의 아까 정의는 중요한 것을 남겨가는 행위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약은, 대표 선수를 뽑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뭐 반장 선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 반장 선거를 하는데 뭐 10명이 나왔다. 10명이 나왔을 때 결국 반장은 어떤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1명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 마지막에 뽑힌 이 한 명의 반장은 10명의 반장 후보의 대표 선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뭘까요? 자, 요약은 자, 주제문을 밝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제문요.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의미한 어떤 교훈이라든가, 뭐 의미를 찾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요, 우리 그 가장 단순한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이야기 한번 꺼내볼까요? 자,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랬을 때, 자, 이 토끼와 거북이는, 뭐 둘이 경주를 해가지고, 뭐 토끼를 잡아냈고, 그러다가 이제 거북이가 이겼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볼 수도 있나요? 자, 성실한 거북이가, 인내력 있는 거북이가, 그죠? 자만한 토끼를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늘 어떤 그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가, 또 일하는 모습이, 또 일하는 것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또 자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주제문이 어떻게 보면 그 원본의 가장 을 대표하는 요약을 했을 때 나타나는 한 문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요약의 방법은요. 우리가 미리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요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이 아파트를 반절 줄여가는 행위하고 똑같다. 저는 요약을 할 때 보통은 그냥 원본을 내놓고 그냥 그것을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 같은 게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자, 분량을 지키지 않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약은 중요한 정보를 내가 남겨가는 행위인데 이 분량을 지키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더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약하기를 어떻게 시키냐면 자,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그 절반으로 줄이고 또 그 절반으로 줄여간다. 그 글자 수를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요약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반절로 줄였는데 딱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몇 자가 넘치거나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넘쳤을 때는 자르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뭔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걸 늘려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또 다른 어떤 그 실력을 키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게 할 때는 그냥 어떤 원본을 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식을 지켜서 절반으로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요약 훈련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겠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한 문장은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한다는 것은 핵심을 찌는 행위와 똑같다. 이런 겁니다. 자, 요약하기 사례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경우 고등학생 정도 되고 이러면요. 신문에 나와 있는 사설 같은 거 그런 거 요약해도 괜찮고요. 또 줄거리를 요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거리를 어떻게 요약하냐면요. 아까 토끼하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 중에 도마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일이었는데요. 자, 한 가정집을 헐었는데 일본 집은 이 기둥이 목재로 대부분 집을 짓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렇게 벽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벽을 헐었는데 그 속에서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나왔답니다. 자, 꼬리에 못이 박혔는데 이 도마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어떻게 대체
도마뱀은 저 먹이를 먹고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참 좀 기다려 보니까 그 근처에서 다른 도마뱀이 나타나가지고 자, 먹이를 물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마 뭐 사랑하는 사이거나 아마 뭐 부모 형제간이라든가 이런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뭐 이건 실제로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뭐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줄여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줄일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분량 형태로 넣는다. 만약에 모자라면 조금 어떤 새로운 좀 더 표현을 집어넣든가 해서 늘리고 넘친다면 압축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요약은 글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요약하기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그 뭐 요약하기도 뭐 절반으로 하고 뭐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만 뭐 또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이런 방법도 요약하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요. 자, 어떤 글이 하나가 있을 때 이 글을 읽어본 다음에 그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원본처럼 길게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되게 어떤 짧은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어떤 그 원본 어떤 글 전체의 핵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우리 그 지문에 이런 걸 제가 마련했는데요. 자, 우리 몸에 뭔가 춥거나 또 어떤 무서운 어떤 물체나 광경을 봤을 때 이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과학적으로요, 이 소름이 왜 돋는가를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하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 올해 그 뭐 몇백만 년 전에 뭐 이런 때는 우리가 뭐 짐승들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나무에 올라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큰 적을 만났다. 뭐 큰 곰이라든가 뭐 호랑이라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우리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털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뭐 털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적을 만났을 때 서로 털을 고추 세우면서 이렇게 위압감을 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형태. 그 당시에 우리 인간도 털이 많았는데 무서운 어떤 동물들과 맞춰섰을 때 우리가 어떤 공포심과 또 혹은 뭔가 적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털을 세우는 행위를 했었는데 이런 행위가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몸은 털이 없지만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털을 세웠던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몸에 소름이 돋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은 원래 털이 많은 동물이었고 자, 주위에서 어떤 큰 동물을 만났을 때 우리도 뭐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 그 어떤 위압감의 표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역시 우리가 읽었던 글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오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엄마들이 자 보통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이 어떤 줄거리를 이렇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자, 이 줄거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물론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엄마가 어떤 그 이야기를 어떤 그 책 속의 내용을 쭉 읽어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거꾸로 한번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한번 여러분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우리 부모님도 그런 형태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책 속의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아이가 들은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을 내가 요약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행위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도 하나의 요약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뭐 흥부전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요. 뭐 춘향전 이런 걸 해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해주는 방식,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요약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요약을 하는 행위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다.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자, 그 요약할 어떤 그 대상의 글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아, 이 이야기는 꼭 들어가야 돼. 이 정보는 너무너무 필요해. 그래서 한 다음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단순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문장들을 읽고 역시 자르고 또 어떤 재미있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원본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유학의 기술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원본을 줄이면 마지막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 한 문장은 결국 원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핵심이다. 요점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약을 하는 행위는 핵심을 찌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창의적인 생각 쑥쑥 키우기.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뭐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또 그걸 가지고 발명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에디슨 발명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형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노력하면 사실 발명왕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명에 관한 뭐 대표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발명하게 되는 것은 그 이전에 뭔가가 필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아 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제품이 탄생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 뭐 어떤 약속 시간이 급해서 좀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차가 좀 빨리 달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KTX 같은 고속 열차가 나왔고요. 또 우리 인류의 오랜 수건이 뭡니까? 자,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이런 생각에서 말하자면 비행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이런 필요가 어떤 발명을 키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그것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통해서 뭔가 고안해보는 이런 형태로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명왕이 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라도 발명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냥 우리가 이 생활에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불편함을, 이를 불편할 때는 느끼다가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불편할 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정말 어떤 세상은 아이디어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이디어로 꽉 차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제 뭐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을 기회가 좀 적겠습니다만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올 때, 그 계산대 위에 보면 그 녹색의 어떤 이쑤시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녹말 이쑤시개인데요. 이것도 대단한 발명품이고 아직도 이것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걸 만든 사람 돈을 저는 많이 벌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녹말 이쑤시개는 자, 우리가 그 나무로 된 이쑤시개 있지 않습니까? 이 이쑤시개는 자, 일회용이기 때문에 자, 음식물하고 섞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재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회용을 규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쑤시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녹말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에다 놓거나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녹아버린다. 그래서 이 녹말 이쑤시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자, 상처가 났을 때, 뭐 손에 붙이는, 뭐 손에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일용 밴드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누군가의 어떤 그 발명품이고요. 또 우리가 뭘 고정하기 위한 뭐 오핀도요. 이것도 대단한 발명품이고 특허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이 아이디어 어떤 제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 아이디어를 좀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이다. 뭐냐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한 욕구 이것과 그 다음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욕구, 이걸로부터 어떤 그 필요가 형성되고 어떤 그것이 아이디어 제품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품 중에요, 굉장히 눈길을 끄는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날개 없는 선풍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선풍기는 어떻게 보면 날개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날개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뻥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밑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빙빙 돌다가 앞으로 확 나간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그 공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자, 이 선풍기는 날개가 생명인데 날개를 없앴어요. 그런데 왜 날개를 없앤다고 생각했을까요? 날개가 있는 선풍기는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은 주지만 상당히 불편한 게 좀 있죠. 예를 들면 청소할 때 그 일일이 띄어서 다시 씻어서 씻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날개에다가 어린아이들이 뭐 손을 집어넣으면 뭐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날개 없는 선풍기는 수납하기도 좀 굉장히 힘들죠. 뭐 커버 같은 걸로 이렇게 씌울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고요. 또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존의 선풍기가 너무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한 선풍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기존 선풍기에 대한 불편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 결과물이 결국은 날개 없는 선풍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이 자, 선풍기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써보는 일,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맨으로 갈 수 있는 길이겠죠? 기존의 어떤 그 제품의 불편한 점을 한번 써보기, 이런 것도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과제를 하나 내준다면, 자,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날개 없는 선풍기 있잖아요. 이 선풍기가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이걸 한번 서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선풍기가 뭐 이런 단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아이디어 어떤 그를 많이 내는 어떤 재치 있는 창의적인 어떤 이런 사람이 되려면 매사에 이 불편할 때 그걸 메모를 해두세요. 메모를 해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친구들끼리 의논을 해도 되고 또 엄마 아빠하고 상의를 해봐도 되고 혼자 이렇게 궁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답니다. 여기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저는 이제 책을 참 많이 읽는데 책을 읽을 때 좀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 독서대가 편리하긴 한데 부피가 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책상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 책상이 이 독서대 하나를 놓으면 이 꽉 찬 느낌이 들고 다른 일을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일회용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옷걸이로 만든 독서대도 있어요. 네. 일회용 옷걸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뭐 당장 옷장을 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모지고 위에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독서대를 만든대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이 세모로 된 걸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모 된 걸 가지고 일단 이렇게 모읍니다. 그 대신 그러려면 밑에 있는 아랫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양옆을 이렇게 구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고정할 수 있게 디귿자 모양으로 구부리면 되겠죠?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올렸던 철사 부분을 내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리면 뭔가 이 옷걸이가 그러니까 뭐 서 있다기보다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고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책을 딱 꽂으면 네, 뭐 흠잡을 데 없이 재미있는 뭐 좋은 독서대가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야, 일회용 그 옷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참 재미있는 독서대를 만드는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불편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발명왕이 되는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것뿐이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들려드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라든가 일회용 옷걸이라든가 이런 옷걸이를 이용한 독서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신기한 이야기나 신기한 제품을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것도
이 아이디어를 나중에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신선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뇌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런 뇌가 예, 그런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죠? 예, 언젠가 아이디어 제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자 신기한 얘기를 듣거나 이런 얘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 제품을 여러분이 한번 많이 모아보는 거예요. 뭐 실제 뭐 돈 주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뭐 아이디어, 뭐 신기한 기발한 발명품, 기발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포털 사이트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아이디어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을 여러분이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뇌가 자극을 받고 또 그런 신기한 아이디어가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마치 소화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쑥쑥 크듯이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아이디어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아이디어 제품을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문제들 이런 것을 궁리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겠죠. 우리 그 황소와 도깨비라는 유명한 어떤 아이들 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서 자 도깨비가 저 황소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예, 살이 쪄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도깨비를 어떻게 밖으로 꺼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대신 뭐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이런 방법 통하지 말고 재치 있게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하품을 통해서 나왔나요?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뭔가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토해내는 어떤 이런 방식을 하려면 도깨비가 가장 싫어하는 것 뭔가를 먹고 그러면 걔한테 쫓겨가지고 나온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런 것도 아이디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생각의 탄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패턴을 발견하는 일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패턴을 발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외부의 어떤 그 사물, 풍경 이런 걸 보면요. 뭐가 복잡하게 보여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패턴, 규칙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프랙탈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랙탈 도형은 뭐냐면요. 이 작은 구조, 부분 구조가 전체 구조를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나무가지 보세요. 나무가지가 이렇게 쭉 자라다가 예를 들면 Y자형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지가 또 Y자형으로 갈라지고 또 이 가지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한 이런 형태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혹시 또 나뭇잎을 봤을 때, 또 혹은요, 그 우리나라 그 해안선이 그 리아스식 해안선이라는 게 있어요. 해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별표같이 쭉쭉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해안선이 있어요. 근데 이 해안선을, 이렇게 축소해 가 보면 놀랍게도 전체하고 똑같은 모양이 그대로 또 부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보면 또 그 이전에 나왔던 그런 모양을 또 그대로 띄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번개 치지 않습니까? 그 모양도 가만히 살펴보면 뭐 도마뱀 꼬리, 도마뱀 발처럼 다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안에 볼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다. 이런 걸 발견해 보는 것도 우리가 어떤 창의적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코우의 눈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코우의 눈송이는요, 그림으로 여러분 봤던 걸로 알고 있고요. 봤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좀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 복잡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패턴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 복잡한 코우의 눈송이도 실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의 정삼각형에서 시작한다고요. 정삼각형이 있을 때 한 변의 3분의 1을 그죠? 체크를 해서 그 윗변을 이렇게 세우면 요만큼 3분의 1, 3분의 1 크기만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면 그죠? 좀 복잡한 모양, 별표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것을 더 한 번 해가면 더 복잡한 모양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원본의 복잡한 눈송이가 생긴다. 이것을 바로 코우의 눈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제품이나 단어를 결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그 일본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가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손정희 씨가 그 대학 때 썼던 방법인데요. 이런 제품과 제품을 결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새로운 제품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이 카드에다가 이게 어떤 제품 이름을 써요. 뭐 볼펜, 지우개 이런 걸 쓰면요, 볼펜하고 지우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지우개 달린 연필은 지우개하고 연필이 결합된 거잖아요. 오디오, 비디오가 하면요, 뭐 보이는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휴대폰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결합한, 여러 가지 어떤 독립 제품들이 결합한 거죠. 휴대폰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비디오 게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귀로 뭔가를 듣기도 하고요. 이런 겸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선풍기하고 우산이 결합되니까요, 재미있는 선풍기 우산도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비가 오면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이 선풍기는, 이 우산은 안에서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가지고 시원하게 해줘요. 이런 아이디어 선풍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제품들을 결합해보고,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그런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이디어는요, 여러분이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신기한 제품을 여러분이 많이 흡수하는 것도 좋고요. 또 기존의 제품을 더하는 거, 이런 것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논리, 우리가 어떤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논리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사고 행위에 있어서 논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글쓰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두괄식 글쓰기도 상당한 그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괄식 글쓰기는 뭐냐? 우리는 보통 그 미괄식 글쓰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론적으로 뭐가 이렇게 탁 터뜨리는 어떤 이런 형식. 자, 예를 들면 뭐랄까요? 뭐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데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괄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이 미괄식은, 자, 마치 개가 보통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꼬리는 걔가 걔 머릿속에서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두괄식은 내가 할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결론으로 이렇게 내지만 이 결론을 먼저 이렇게 제기하고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꼬리였던 것이 앞으로 툭 가가지고 전체 몸통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어떤 이런 결과물을 내는 것이 두괄식 글쓰기인데요. 미괄식 글쓰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두괄식 글쓰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글쓰기 기법 중에 하나고요. 이걸 잘하면 논리적인 훈련에 상당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미괄식 글쓰기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자료나 증거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고, 두괄식 글쓰기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자, 뭐 일종의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연역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뭐 검사하고 변호사, 재판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떠나요? 자, 검사는 어떤 사건을 이렇게 기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죄인에게 벌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검사는 어떤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걸 주장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증거를 들이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재판관은 어때요? 검사의 말을 쭉 들은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이 미괄식 글쓰기고, 자, 이 사람은 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형태는 두괄식 글쓰기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둘 다 나름대로 논리 훈련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안 해봤던 거 두괄식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논리 훈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요, 여러분,
삼회법칙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삼회법칙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되는 것보다 세 가지를 되면 왠지 정당성을 얻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나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 가지 어떤 그 이유를 대면 또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뭔가를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을 삼회법칙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과 개는 다르다. 뭐가 다를까? 근데 언뜻 생각하면 뭐 개는 말을 못하고 사람 말을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또 생각해 보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지만 그죠? 개는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뭐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개는 그러지 못한다. 입으로 먹는다. 뭐 발로 이렇게 떠먹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세 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또 태양과 달의 차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태양은 밝게 빛나고 뭐 달은 그보다 못하고요. 또 뭐 태양은 훨씬 크잖아요. 달은 또 적고요. 또 태양은 움직이지 않지만 달은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뭔가 세 가지로 해서 한번 그 이유나 이렇게 원인을 대본다, 이유를 대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한테 과제를 한번 내준다면 우리가 책 읽기, 독서는 갈수록 좀 사람들이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TV는 굉장히 시청자가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 읽기와 어떤 TV 보기 이게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차이점을 생각해 보는데 적어도 세 가지는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식의 훈련도 어떤 논리적인 훈련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갈씩 글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글을 쓸 때 다 어떻게 나름대로 출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말까지 참 재미있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게 어떤 배경부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중에 얘기하는 이런 형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런 사고방식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여행 출발할 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여행 돌아올 때 이렇게 글이 맞춰지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미괄식 구조 또 어떤 그 사건 경과대로 쓰는 거, 뭐 그런 시간 추이대로 쓰는 거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두 갈씩 글쓰기는 그런 걸 좀 무너뜨리고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고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거든요. 자, 우리가 뭐 일기 쓸 때도 아침부터 해서 저녁으로 끝나지만 이 두 갈씩 글쓰기라면 내가 오늘 가장 중요했던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글쓰기라면 한쪽은 뭐예요? 이 물을 거슬러 오르는 뭐 그런 그 연어 같은 그런 글쓰기라고 할까요? 뭐 이런 방식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결과부터 얘기하는 글쓰기. 결과를 먼저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오고 어떤 문장이 올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쉬운 사례로 자, 뭐 토끼와 거북이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자, 토끼는 늘 거북이를 뭐 느리다고 놀렸잖아요. 그러다가 원래 원본에는 뭐 토끼가 경주를 제안한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화가 난 거북이가 뭐 경주를 제안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주가 시작됐는데 토끼는 거북이가 안 따라오니까 잠을 잤잖아요. 근데 그새 거북이는 열심히 달려가지고 경주에 골이 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본다면요. 자, 이걸 두 갈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거북이가 토끼를 달리기 시합해서 이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문장이 뭐가 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옛날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니까 옛날에 있었다라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이겼을까 뭐 이런 물음에 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거북이는 토끼가 경주 도중에 자만해서 낮잠을 잤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그 이전 상황을 얘기하자면 토끼가 늘 그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거북이가 경주를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전혀 말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 결론을 딱 던지고 그 뒷문장을 우리가 하려면 상당히 좀 애를 먹기도 해요. 하지만 천천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따라하면 여러분도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래동화 중에 뭐 또 흥부전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뭐 여러분 다 줄거리 알잖아요. 옛날에 뭐 흥부와 놀부가 살았고요. 또 아버지가 죽자 이제 놀부가 재산을 독차지하고 유산을 독차지하고 흥부를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흥부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뭐 어느 날 제비다리를 고쳐줘가지고 뭐 요즘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런 줄거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거꾸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흥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해요. 근데 흥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대요. 예를 들면 내 친구가 갑자기 부자가 됐대요.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하, 흥부는 자기가 박을 탔는데 그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왔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또 금은보화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 금은보화가 나온 이 박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흥부는 한때 제비 다친 새끼 제비 다리를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이전에는 사실은 흥부는 가난한 집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사고가 이 거꾸로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논리훈련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훈련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좀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논리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자, 종합하면요. 두 글씩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또 덜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두 번째 정도 문장은 먼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거,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 거, 이런 식의 어떤 그 글쓰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요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는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결론을 얘기하고 그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읽은 어떤 그 문장,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중간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그 주장,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얘기하고 이렇게 가려면 그 원본의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요점을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 훈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점이나 핵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유나 이런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점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뭐 간단한 뭐 재미있는 사례를 보자면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 사진인데요. 어떤 광고 사진 하나를 보니까 어떤 봉고차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옆에 빨간색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핵심을 꿰뚫는 사람은 뭐냐면 이 그 빨간색 자동차가 이 봉고차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그 페덱스라는 그 국제 그 특송업체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배달업체 같은 거예요. 택배업체 같은 건데 뭐 이런 유명한 그 회사의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도요. 여러분이 처음에 보면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 페덱스 안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그러니까 이 페덱스라는 어떤 이런 그 어떤 그 상표에서 어떤 기업 로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요점을 파악하기.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만 그 다음에 그 요점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물이나 어떤 풍경이나 또 어떤 그림이나 어떤 글을 봤을 때 요점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요. 여기 그 사진 한 장 있는데요. 독일의 한 인권업체에서 이렇게 만든 공익 광고예요. 이 광고를 보면 그림 안에 이 죄수의 발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죄수의 발에 이렇게 이 쇠사슬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열쇠 같은 게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우리가 그 이런 그 뭐 저기 뭐 하이마트라든가 뭐 그 저기 이런 할인점 있잖아요. 또 뭐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대형 이런 할인점이죠. 거기 가면 이렇게 카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카트를 그 저기 일정한 자리에다 이렇게 놓게 하기 위해서 이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넣어서 이걸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있잖아요.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이제 그걸 푸는 거죠. 뭐 이런 형식의 어떤 그런
조그만한 그런 형태의 열쇠가 있는데, 그게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방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대로 이렇게 잘 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로 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것은 그런 얘기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을 보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우리는 늘 핵심을 파악한다. 그죠?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쓰도록 한다. 그죠?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이런 것은 어떤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뭐랄까 어떤 그 논리적인 칼럼 같은 거 이런 글을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갖다 놓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해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영국에서 한 아이는요, 어릴 적부터 장난감을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이 장난감 중에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무슨 햄버거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햄버거 가게에서는 햄버거를 먹으면 이 장난감도 줘요. 근데 이 장난감을 수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모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집에 막 가득 찼는데요. 이 장난감을 나중에 이제 처치하기 곤란하니까 팔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뭐 이런 그 영국 소년 루크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을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핵심을 파악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루크라는 소년은 4년간 오랫동안 모은 장난감을 가지고 팔아서 큰 부자가 됐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유는 장난감을 좋아해서 장난을 많이 모았다. 근데 그 장난감이 집안에 넘쳐가지고 이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점을 쓰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 두 가지 글쓰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의 가장 재미있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왜 이 그 두 가지 글쓰기가 중요하냐면요. 이 핵심을 먼저 말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바쁜 시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마라톤 전투라는 게 있잖아요. 마라톤 전투는요, 뭐 그리스 연합군하고 뭐 페르시아군이 싸운 어떤 이런 전쟁인데 마라톤이라는 장소에서 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그리스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마라톤 전투라고 지금 해서 지금 마라톤이 있는 건데요. 자, 이럴 때 그 병사가 어떤 그 승전보를 전하러 갔는데 전하고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냥 핵심으로 우리 그리스군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으면 되는데 그 전투가 시작된 것부터 계속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이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방식도 굉장히 앞으로는 필요한 글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핵심을 파악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 이 두 가지 글쓰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상상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 상상력의 달인. 자, 우리가 보통 상상력의 달인하면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작가들 얘기 같아요. 작가들은 참 멋진 표현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서 굉장히 호기심 있게 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뭐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멋진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멋진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뭐 이 얘기에 대한 물음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보통 그 하는 놀이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단어 끝말잇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 그러면 각성, 뭐 또 성격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차이하면 또 이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발견 뭐 이런 단어로 할 수도 있고 같고요. 이렇게 단어 끝말잇기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단어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말잇기 이렇게 한다면 끝이야기 있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야기 꼬리 물며 꼬리 물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장해 가는 건데요. 이건 친구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발표 쓰고 발표하고 이런 방식을 써도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그 재밌는 이야기 소재로 제가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 이야기 가지고도 다시 한번 또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기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가, 토끼가 그 낮잠 자는 사이에 이긴 그런 내용인데, 자,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새는 이런 이야기가 유행이래요. 뭐냐면,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거북이가 지나쳐가지고, 경주에서 꼴이 했는데, 이것도 좀 비겁한 행동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거북이는 지나가다가 토끼의 배를 갈라서 간을 꺼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뭐예요? 이야기는 우리 별지부전에 나온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친 건데 거기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결말을 이렇게 내고 그러면 그 결말을 가지고 또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 배에서 토끼 배에서 간을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간을 꺼내고 보니까 뭐 거무튀튀했다, 뭐 시커매졌다, 간이 뭐 몹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알코올 중독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간을 뭐 이렇게 버렸어요. 버렸더니 어떤 사람이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마법을 부렸다. 그래서 뭐 토끼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결말을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거 큰 규칙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한번 해보고 또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냥 마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걸 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하나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나가 시작은 비슷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이야기지만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바로 상상력이거든요. 자, 또 하나는요. 이야기 합치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야기 합치기. 자, 우리가 어떤 그 소설이나 어떤 그 동화나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야기는 어떤 창작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작가가 새로운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사실 기존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흡수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형태로 뭐 변주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바뀌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 아래 새 곳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의 창작 행위도 기존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합쳐보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창작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그 성냥팔이 소녀가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그 겨울에 그 소녀가 성냥을 팔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반전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다른 이야기하고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녀가 어떤 성냥불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따뜻한 어떤 이런 상상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뭐 할머니 생각을 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눈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소위 이제 얼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하고 합치다 보면요, 우리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런 게 있잖아요. 공주가 만해의 저주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요. 긴 잠에 빠졌는데 지나가던 그 왕자님의 어떤 키스에 의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냥팔이 소녀도 이렇게 한 소녀가 자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 행인이 지나가다가 뭐 어떤 귀족이 지나가다가 이 소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잠자는 숲의 공주처럼 하려면 키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하튼 살아났다 이런 형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아까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결말을 달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결말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결말을 정반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예전에 이 개그 프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면서요. 요새 이제 잘 나가는 그 김영돈 씨가 했던 것 같은데요. 뭐예요? 신데렐라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그 다음에 발로 차 이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반전 때문에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결말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한번 내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창의적인 상상력을 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작가적인 어떤 그 글쓰기, 작가처럼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상상력도 중요하고요. 또 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그 어떤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법을 잘 쓰는 것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은유법 있잖아요. 은유법은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관념이 숨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글쓰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뭐 어떤 꽃이나 뭐 어떤 이런 뭐 전화기나 이런 사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장미꽃이다. 왜냐하면 나는 5월에 기운이 쑥쑥 난다. 뭐 5월에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책이다. 왜냐하면 나는 걸어다니는 책이라고 할 만큼 지식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는 휴대폰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걸 즐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은유법을 쓰다 보면 뭔가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 꽃의 특성이 뭘까? 휴대폰의 특성이 뭘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창의력이 생길 것 같고요. 또 이 은유법 중에서 또 하나 방법은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뭐 아까 한 얘기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물고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너는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재밌는 얘기가 돼요. 너는 물고기야? 너는 그래서 나는 너를 늘 나의 마음이란 어망에 가두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여기서 시적인 어휘를 사용하면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바다다, 바다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여름에 내가 뭐 해수욕장에 가듯이 너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는 달력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늘 네 마음에 나를 늘 뭐 기억하고 싶으니까 뭐 달마다 어떤 추억을 쌓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운율법이 상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뭐 주기법도요. 주기법은 뭐 사물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마치 원목 같다, 뭐 흡사 원목 같다, 뭐 뭐뭐신 양, 뭐 이런 식의 아마 여러분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 표현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 장미꽃이다 했지만 나는 장미꽃 같다. 그는 마치 휴대폰 같다. 그는 뭐 책과 닮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계속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나는 깍두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는 진짜 깍두기 같은 사람이야. 왜냐면 매사를 항상 깍두기처럼 반듯하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김치 같은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음식처럼 내가 굉장히 인기 많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로 얘기하면요. 이 개념을 비교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좀 요새 싸워가지고 대화가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식탁에서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집은 개그 프로에 예전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조용한 가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하니까 중간에 이제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가족은 조용한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우리 가족은 막힌 고속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해보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글쓰기와 표현하기 또 상상력의 방법일 것 같고요. 자,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시인. 자, 뭐, 시인은 정말 상상력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면을 잘 캐치해가지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멋진 상상력 중에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하나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를 잘 쓰려면요, 일단 그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시인들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일단 사물을 자세히 봐야 돼요. 사물을 자세히 보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을 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거고요. 또 뭐 같은 말이지만 남들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눈을 가져야만 시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똑같은 사물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물의 핵심을 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변두리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체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뭐 부분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물에 숨겨진 본질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겉모습만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 어떤 사물의 핵심, 또 그걸 뛰어넘는 본질을 보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인의 예리한 눈, 예리한 관찰, 그 다음에 또 감수성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보고 느끼는 능력이잖아요. 그 주변에서 민감한 능력이고요. 뭐 이런 그 시인이 되어보는 것도 하나의 창의력을 높이는데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 예전에 그 접시꽃 당신이란 그 시를 쓴 도종환 씨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독특한 어떤 사유를 했어요. 최근에 어떤 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는데 4월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이렇게 뭐 돌담길인가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이 달콤한 꽃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사실 그런 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꽃향기를 맡고 그걸 한번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나무 한 그루가 있더래요. 라일락 나무였대요. 그때 이 시인은 또 우리 같으면 그냥 참 냄새 좋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이 시인은 또 그런 재밌는 사유를 했어요. 어떤 사유냐면 야, 이게 우리가 비가 오면 뭐 사람들은 되게 처지고 이렇게 뭔가 자기 어떤 할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라는 뭐 어떤 폭풍 우라든가 아니 폭풍 우라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같은 게 닥치면 뭔가 이렇게 향기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걸 보면서 야, 꽃은 비가 와도 향기를 내뿜는구나. 그걸 느꼈대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혹시 이 향기는 이 꽃이 지나가는 나에게 향기를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닐까? 마치 말하자면 이 꽃은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에, 마종기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시를 읽고도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떤 시를 쓰고 그다음에 그 시에 대한 배경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봄날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20대였을 때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느 호젓한 이런 뭐 꽃밭이나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웠대요. 이제 그런 감정 때문인지 자기가 어디 어떤 하나의 그런 이런 그 풍경을 봤는데 꽃을 봤대요. 예, 꽃을 봤는데 이 꽃이 바람이 불지 않은데도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래요. 평소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래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 그 시인들은 뭐랄까요? 우리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 또 감수성, 그 다음에 산물에 대한 어떤 관찰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상상력의 나래를 펴고 그걸 가지고 시를 써내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상상력이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다양한 방법들 있잖아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이어본다든가 또 이야기를 합친다든가 또 어떤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력을 높이는데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